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훈입니다. 자,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성적 학대를 했다고 주장하고 나서서 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 그 소식으로 준비했는데요. 네 분의 출연자들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논란이 됐던 장경태 의원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하여 환영 행사에서 화동의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이가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 아이의 입술이나 신체의 다른 부분에 키스하는 것은 성적 학대 행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고 여러 주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장경태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서 지금 기다리고 있던 그 아동에게 볼에 뽀뽀를 한 거죠. 근데 이걸 두고 성적 학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화동에게 볼에게 입을 맞춘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고 여러 주법에도 이걸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 곧바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대체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다니길래 모든 게 그렇게 불순하게 보이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나선 겁니다. 장해찬 최고위원 부시 전 대통령도 이렇게 볼에 뽀뽀를 했는데 성적 학대를 한 것이냐라고 꼬집었고요. 태용호 최고위원도 머릿속에 저속함만 가득한 민주당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자, 화동에게 한 가벼운 입맞춤을 과연 심각한 범죄라고까지 주장했어야 하느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종혁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아니 뭐 제가 어떻게 얘기할 게 아니고 그럼 국민들이 보시면 알지 않겠습니까? 아니 뭘 비판을 할 거를 해야죠. 그리고 여러 개의 주법에서 확인이 됐다. 어느 나라 주법에서 그게 확인이 돼 있습니까? 그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더구나 꽃을 들고 옆에 부인도 계셨고 네. 생중계가 되고 있고 미국 한미 관계자들이 다 있는데 아유 고마워라고 가볍게 볼에다가 입을 맞춘 것이 대통령이 그 어린 화동에게 네. 입을 맞춘 게 성적 학대라는 게 저는 그런 발상 자체를 할 수 있는 그 사고방식은 도대체 뭘까?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 저속함만 가득 차 있는 거냐? 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다른 나라 정상들도 그런 사례가 여러 차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거 정말 왜 부끄러우면 국민 몫이어야 되는 겁니까? 예? 국회의원들이 저런 발언을 하고 왜 국민들이나 패널들이 나와서 저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방어를 하거나 이래야 되는 건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발언이에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이런 아이템을 다루게 될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는데 장경태 의원이 지적을 해주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장윤비 변호사님은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 장면에 대해서 여러 이제 댓글들을 저도 읽어봤는데 네. 이 행위를 그냥 안 하셨으면 이런 논란 자체가 없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과거에도 다른 정상들이 뭐 유사하게 화동에게 입을 맞추거나 하긴 했는데 좀 시대가 바뀌기도 했고 요즘 네. 이제 아동과 관련해서 워낙에 뭐 여러 좀 예민한 지점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 이게 무슨 성적 학대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공세를 펴는 것은 좀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과거 모습들도 잠깐 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또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문 전 대통령 2017년 12월 중국 국빈 방문 당시에 화동을 껴안는 모습이 포착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볼에 뽀뽀를 한 건 아니지만 포옹한 것 화면에 포착이 됐고요. 그리고 반기문 전 사무총장 국내 2017년 1월에 국내 귀국 당시에 화동에게 볼 뽀뽀를 하는 그런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때문에 여당에서는 자연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장경태 최고위원회 주장대로라면 과거 문 전 대통령의 포옹도 문제 삼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함께 동반되고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장경태 의원이 아까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허락을 받지 않은 그 어떠한 신체 접촉도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뭐 아까 앵커께서는 볼에 뽀뽀하는 모습은 안 보인다고 얘기하시지만 저 뭐 껴안고 있으니까 네. 신체 접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을 해야 되겠죠. 만약 같은 논리라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사태를 보면 이게 어제부터 이게 문제가 됐는데 저도 동의하는 게 지금 국회의원이 특히 최고위원이 그 수억이나 되는 세비를 받으면서 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진짜 전번에도 여러 번 얘기 나왔지만 돈 2만 원 없어 2만 원만 보내줘 그래서 안타까운 선택을 했던 청년들이 있는데 지금 국민들이 이런 걸 바라보면서 내 아까운 세비가 저렇게 쓰여지는 건가라는 매우 심각하고 매우 기분이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뭐 이 사진뿐만 아니고 아까 부시도 보여주셨지만 부시 네. 아버지도 그랬고 부시 어머니도 그랬고 미국의 주법이나 미국의 법을 들춰내면서 그런 주장을 하는데 미국의 정작 대통령들은 다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법을 몰라서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진뿐만 아니고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요. 각국의 수많은 나라의 정상들이 진짜 이런 화동 아주 기분 좋게 아이들도 기분 좋고 그 바라보는 부모님들도 기분 좋고 다 기분 좋게 하는 일인데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면 전 세계 모든 아마 그 지도자들은 다 법으로 처벌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장 자체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 2017년 12월 달에 문 대통령이 중국 국빈 갔을 때 그 껴안는 장면이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 지난번 대선 때는요. 네. 문 대통령이 홍대 앞에서인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네. 프리 허그라는 걸 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다 하나씩 껴안아 주는 거였어요. 아니 그러면 이 기준으로 얘기하면 그것은 공개적이고 연속적인 집단 성추행입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민주당이 도대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할까? 양이원영 의원 같은 경우는 네. 3조 3천억 원을 넷플릭스에게 투자 유치를 받아냈다고 하는데 왜 우리나라가 넷플릭스에 투자하느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해서 웃음거리가 되는가 하면 장경태 의원은 또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이게 뭐냐면요. 어떻게 해서인지 뭐가 나오기만 하면 대통령을 흠집을 내야 되고 공격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강박관념 이런 것에 쓰여서 그러니까 이런 말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제기하게 되는 겁니다. 제발 그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서 좀 뭐랄까 이거 뭐 참 표현하기도 어려운데 합리적인 사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석 의원님 어떻습니까? 강박관념 외에도 다른 목적이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근데 지금 장경태 의원은 최고위원이잖아요. 네. 그리고 저 발언을 한 것도 최고위원회 석상이었는데 그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 외교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지적하거나 비판할 얘기들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은 비판할 만한 것을 가지고 비판을 해야 그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설득력이 있고 야당으로서 할 말했네. 이렇게 될 텐데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양이원영 의원의 실수도 그렇고 네. 이번에 이제 장경태 그 최고위원도 그렇고 좀 억지스럽죠 전반적으로 저렇게 하다 보면은 야당으로서 정말 할 만한 사안에 대해서 그 따끔한 얘기를 해도 그런 얘기조차 설득력을 못 갖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데다가 장경태 의원이나 민주당 의원들의 좀 억지스러운 실언이라든지 내지는 이른바 이제 가짜 뉴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처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지난번 장경태 의원은 또 캄보디아 방문 때 뭐 빈곤 포르노 얘기했다 논란이 한 번 됐는데 맞습니다. 사실 그건 뭐 지적할 수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번처럼 다소는 좀 억지스러운 저런 비판을 하게 되면 과거에 본인이 했던 얘기가 전부 소환돼 가지고 결국에는 국회의원으로서 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억지스러운 주장만 하는 사람으로 본인의 이미지가 낙인이 생기잖아요. 본인을 네. 위해서도 위해서도 좋지 않은 거고 당을 위해서 좋지 않은 거죠. 알겠습니다. 빈곤 포르노 지금 소환이 됐습니다. 어제 최고위에서도 그 사진을 놓고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와 함께 또 한번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과거 빈곤 포르노 얘기했을 때 장경태 의원의 모습 다시 보겠습니다. 엄마가 계속 울어서 너무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너무 아팠어. 힘을 내야 돼요 우리 큰형은. 다음번에 만날 때 더 건강해서 같이 만나야 돼요. 약속. 김건희 여사의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난과 고통은 절대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외신과 사진 전문가들은 김건희 여사의 사진이 최소 2개, 3개 조명까지 설치해서 사실상 현장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찍은 컨셉 사진으로 분석합니다. 자,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조명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경찰은 판단했고
장경태 최고위원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최고위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끄집어냈습니다. 어제 최고위 상황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이처럼 그림자가 어른거려도 대통령실은 조명은 없었다며 저를 명예훼손죄로 고발하였습니다. 기소 겁박에도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저는 그 영상을 얼굴만 보느라고 못 봤거든요. 뭘 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저 같은 사람들 보면 얼굴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 보시면 이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든지 아니면 이 같이 동석한 이 사람들의 무릎 아래가 팔에 조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전등으로는 뭐 도저히 효과가 저렇게 날 수가 없습니다. 턱 밑에도 네, 저렇게 이게 밝게 확실하네. 되기 저희가 웃고 얘기하지만 이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육안으로 봐도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조명을 사용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보니까 조명 같은데 저도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조명 쓴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까지 이제 거들고 나섰습니다. 경찰이 아니라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그걸 보란 듯이 다시 한번 조명 쓴 것 같다. 저도 고발해라.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어찌 이래 당당할 수 있을지 김종인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무슨 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고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미 고발을 여러 차례 당하셔갖고 기소도 당하고 있고 재판도 받고 계신 분인데 네. 뭐 그런 큰 범죄와 관련해서 재판 받으신 분에 대해서 뭐 이런 명예훼손 갖고서 고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저분들이 얘기하는 그 조명이라는 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 조명이 뭘 조명이라고 얘기할까? 우리가 그냥 흔히 조명이라면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네. 여러 개의 조명을 놓고서 그 각도를 잡아서 찍는 걸 조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기서 얘기하는 조명이라는 건 뭘까? 그걸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경찰 수사에서 이미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수사 결과가 났으면 거기에 대해서 뭐 반박할 수 있는 뭐 증거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게 주장했으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외신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어떤 외신과 어떤 전문가인지를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발언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아니 조금 전에는 주법을 얘기하더니 이제는 무슨 외신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씀을 하시니 그게 아무런 근거, 자기 발언의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국회의원으로서. 근데 저 발언 자체가 최고위에서 저런 발언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당대표까지 가세해서 이미 경찰에서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려진 부분에 대해서 나도 잡아가라라는 식의 선동성 발언을 하시는 것. 이게 과연 글쎄 이게 정말 합리적이고 합당한 그런 그 최고회의의 모습인지 정말 좀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고위에서 한 번 더 재생하고 대표까지 나서서 장 최고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이런 걸 최고위원회의라는 곳에서 연출을 하다 보니까 과연 최고위라는 그 공간 그리고 그 역할이 과연 이런 것이냐, 가짜 뉴스를 재생산하는데 필요한 곳이냐, 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에서 확인되지 않은 뉴스를 공개적으로 재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가 더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영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근데 한동훈은 윤석열까지 다 온 거야. 진짜? 나 아이 다 막아놨어. 나는 못해. 대통령이 와서 어디를?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과 술자리 하셨습니까? 한동훈 장관, 대형 로펌과 술자리 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이 일은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될 만큼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반드시 TF를 구성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여 공세를 저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지금 의원들도 가정에 가정을 덧붙이지 않습니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그렇다면 일단 사과부터 해야 될 텐데 사과는 하지 않는 모습에 또 국민들도 화가 난다는 사람들도 꽤나 많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제1야당의 최고위원회 석상 아닙니까?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이 당의 총의를 모아서 거기서 당 대표나 최고위원들이 발언을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저런 모습을 보면 그냥 각자 자기 생각을 검증 없이 여과 없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민주당이 야당이라 그래도 국회 제1당인데 네. 국회 제1당의 최고위원회 석상에서 저렇게 검증되지 않은 얘기가 나왔고 그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다면 그에 대해서 책임 있게 엄밀함을 가지고서 사과를 하거나 차후에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네. 필요한데 저는 민주당 최고위원들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일종의 집단적인 확증 편향 같은 데 빠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정권은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반드시 이럴 거야. 근데 그에 대해서 그런 예단을 가지고서 어떤 특정한 사실을 검증 없이 얘기하다 보면 반드시 그게 부작용이 발생하고 실수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일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저는 이에 대해서 좀 민주당이 이성을 가지고 네. 자기 점검을 해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저런 실수가 나올 거다 생각합니다. 그 뉴스 얼마 전에 나왔더라고요. 미국의 CNN하고 폭스뉴스에 네. 그 간판 앵커들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고 때로는 가짜 뉴스를 본인들이 직접 생산하고 유포했을 때 그 이유를 그 사유로 해고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폭스하고 CNN이면 미국은 뭐 최고 언론사라고도 하는데 네. 지금 미국에서도 보면 사회적으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편향적이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냈을 때는 철퇴를 맞는 게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조만간 곧 그런 모습들이 정치권에서도 보일 겁니다. 유권자들이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시는데요. 자꾸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생성하고 거기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어물쩍어물쩍 넘어가려는 모습을 국민들은 다 기억하실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다소 좀 과도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대여 공세에 집중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당내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든 덮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쉽게 덮일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돈봉투 의혹에 단초가 된 이정근 녹취록에 이어서 이른바 이정근 노트가 등장하면서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이미 내용을 알고 있는 것 같다라는 강한 우려감마저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범계 의원과 한동훈 장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치 탄압 얘기하셨던데요. 의원 매수하는 걸 수사하는 걸 가지고 정치 탄압이라고 한다면 뭐 승부 조작 수사하면은 뭐 스포츠 탄압 되는 건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죠. 그것도 택도 왜 없는 그렇게 소리인가요? 얘기하십니까? 유죄 단정의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는 거는 본분을 잃은 거죠. 아니,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는 독재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의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거는 제 경험칙상 보면 구체적인 보고가 있었고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단언하듯이 참 그렇게 하는 것은 뭘 알고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치 탄압이라는 야당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고 그리고 4.19 혁명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민주주의가 사기꾼에게 농락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거침없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근거로 지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두 사람이 무언가를 분명히 확실하게 알고 움직이는 것 같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범계 의원마저도 이건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는 장윤 변호사님 네. 정치 탄압은 아니다라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국면이 만약에 검찰이 들여다볼 단초나 여지가 없는데 수사를 한다라고 하면 정치 탄압이겠지만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녹취록 3만개가 있다라는 거죠. 녹취가 쪼개져서 실시간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구체성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한 언론이 보도한 이른바 비망록 형태의 노트. 네. 이 부분도 통상적으로 이게 일방이 그냥 기재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증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법적 평가를 받지는 않습니다. 장부라는 것은요. 네.
가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일자를 숫자까지 적시를 하고 누구에게 흘러갔다라고 적어 넣었으면 이게 일부라도 돈의 흐름과 일치하게 되면 증명력이 상당히 높은 증거이거든요. 네. 박범계 장관도 본인이 법조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객관적인 상황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플러스로 네. 대통령이 4.19 기념사에서 물론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사실상 민주당을 겨냥한 돈봉투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대통령이 입에 담을 정도면 뭔가 사실관계 확인 없이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객관적인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부 이 합쳐봤을 때는 민주당이 좀 엄중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주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정근 녹취록은 뭐 녹음 파일이 이미 공개가 되어 있고 그리고 녹음 파일을 조작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긴 한데 이정근 노트라는 게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이 노트를 두고 파급력이 굉장히 클 것이다. 만약 사실이라면. 그러나 아직 그 신빙성에 대해서는 좀 의문 부호가 있긴 했었는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녹음 파일보다 노트가 더 겁난다, 두렵다,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이 노트 내용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노트가 있다면 그렇죠. 그렇죠. 아직까지 뭐 노트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 가정의 전제에서 뭐 토론을 하는 거는 좀 부적절해 보이긴 한데요. 만약에 있다면 네. 지금 녹취 파일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노트가 두 개가 결합되는 건데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안종범 수석의 노트, 수첩.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호성 비서의 그 녹취록, 그러니까 핸드폰이었지 않습니까? 네. 두 개가 결합되면서 이제 파괴적인 역할을 했는데 지금 보면 그것이 한 사람이 한 걸로 만약에 정말로 그 이정근 씨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녹취록, 그 핸드폰 뭐 몇 대인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네. 거기에 대한 그런 녹음 기록이 있고 또 그걸 본인이 직접 노트에다 기록한 것까지 있다면 과거에 안종범, 정호성 이 두 개가 다 결합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파괴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래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뭐 근거 없이 완전히 근거 없이 저런 얘기를 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거는 정치 탄압이 아니다라고 발을 쫙 빼시는 거 보면 네. 평소에 해오셨던 여당 공격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건 나름대로의 뭔가 생각이 있으시니까 그럴 텐데 저분이 녹취록에 이어서 노트까지 만든 것이 사실이라면 아마 민주당은 정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국민 10명 중에 7명은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보고 있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 국민들 어떻게 생각할지 69.6%가 심각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잘 모른다는 응답도 있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보다 거의 3배가 많은 국민들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지금의 대처도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여론도 꽤나 많습니다. 보시죠. 지금 민주당의 대처하는 모습이 뭔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리고 실망스럽고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이 또한 10명 중에 6명은 넘습니다. 실망스럽지 않다, 괜찮다,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3명이 채 되지 못하는 29.6%를 기록하는데 그쳤습니다. 그 민주당 내에서도 뭔가 반성하고 이걸 자꾸 축소하려 하거나 두둔하려고 하지 말고 사과할 건 빨리 사과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질 법도 한데 민주당은 지금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송영길 대표가 뭐 애초 예상과는 다르게 조기에 네. 귀국을 하고 또 스스로 당적을 정리하면서 이제 급한 불은 껐다 이런 생각을 당에서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국민들 생각은 좀 다른 거죠. 이를테면 그 압수수색 영장의 피의자로 적시되고 출국 금지가 된 두 현직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이나. 네.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뭐 징계가 됐든 그 어떤 조치도 지금 취해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아직 사실로 확인된 바는 없지만 현역 의원이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20명까지 거론되면 이건 이제 당이 휘청거릴 만한 그러니까 민주당의 어떤 도덕성이나 정당성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문제인데 지금 당 지도부가 대응하는 걸 보면 너무 여유롭다. 이제 이런 위기의식이 당 내부에서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일부 의원들이긴 하지만 이게 뭐 밥값, 기름값 정도
해당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더니 한 끼 밥값도 안 된다. 송영길 대표는 굉장히 무력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이 사안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네. 그런 발언을 하고 있고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민주당이 그냥 꼬리 자르고 축소하려고 하는구나. 별일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려고 하는구나. 네. 근데 이게 이제 15년 만에 터진 특정한 정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에요. 국민들은 굉장히 이걸 예민하게 보고 있고 아직도 우리 정치가 이런 어떤 후진적인 돈 정치에 휘둘리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민주당의 그 전반적인 그 대응이나 또 그 당 구성원들의 사고 같은 게 너무 안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탈당을 한다고 했습니다. 탈당계도 제출했죠. 그런데 어제 갑자기 김의겸 의원이 소환돼서 또 한 번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혼자 언론을 대응하기 힘들다. 그래서 송 전 대표가 김의겸 의원의 언론 창구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래서 그걸 수용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비판 여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취소하는 일까지 벌어지긴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바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민주당 상임 고문도 사퇴하겠습니다. 탈당 후수인 송영길 전 대표가 장기술계의 타짜를 자처하는 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연합전선을 선언했습니다. 무늬만 탈당임을 입증한 셈입니다. 부동산 투기 주연 배우 김의겸 의원과 돈봉투 의혹 주연 배우 송영길 전 대표 간의 잘못된 만남은 국민들 가슴에 참담한 박탈감을 남길 새드무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김의겸 의원의 설명도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화면 보겠습니다. 어제 오전 보도를 보면 송 전 대표가 전화를 걸어서 언론 창구 역할을 좀 맡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를 수락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후에 자신의 SNS를 통해서 다시 번복했습니다. 송 전 대표로부터 다시 전화를 받았다. 개인적인 친분으로 한 부탁인데 불필요한 오해를 많이 사고 있고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기 때문에 언론 창구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고 언론 창구 역할을 하겠다는 것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의겸 의원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까지 불과 진짜 얼마 전까지 이재명 당대표의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송 전 대표의 대변인 역할을 하겠다, 언론 창구 역할을 하겠다. 지금 많이들 나오고 있는 이심, 송심 이거 진짜였네라는 생각까지 들게끔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게 증명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측면들 그러니까 어떻게 탈당을 했는데 전직 당 대변인이 탈당한 의원을 대변을 하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근데 저는 저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김의겸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논란의 대상자가 됐고 이미지에 있어서 상당한 타격을 입은 김의겸 의원을 대변인으로 쓰겠다는 게 송 의원의 생각이었을까? 송 전 의원 전 대표죠. 송 전 대표의 생각이었을까?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혹시 그 이재명 대표 측에서 송 전 대표의 대변인이 엉뚱한 소리 하는 거 막기 위해서 자기 사람을 써라달라고 혹시 마크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건 아닐까? 논의가 있었던 건 아니냐? 네. 그런 의심까지 들어요. 물론 이거는 뭐 전혀 무슨 근거가 있는 추론은 아닙니다. 그냥 발표를 보면서 저렇게 어이없는 짓을 할 리가 없는데 저렇게 어이없는 짓을 하는 것에 배후에는 뭐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심, 송심 내지는 송심이 변하지 않도록 혹은 거기에 대해서 송심에서 엉뚱한 발언이 나가지 않도록 뭔가 좀 확실한 쐐기를 박아놓기 위해서 그런 얘기가 있었나? 라는 그런 의심까지, 그런 의구심까지 가질 정도로 너무나 터무니없는 그런 인선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제 여론이 빗발치고 들끓으니까 이제 취소를 한 그런 또 다른 해프닝이 된 거죠. 저는 일단 저기 보면은 개인적인 친분으로 한 부탁이다 이거 얘기를 하잖아요. 김의겸 의원이 뭐 대변인 시절 그리고 지금까지도 했던 여러 가지 의원답지 않은 발언은 그냥 둘째 치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현역 의원입니다. 현역 의원이 현 의원도 아니고 전직 당대표였고 어찌 보면 민간인 신분의 송 전 대표를 본인이 나서서 대변인 역할을 한다?
공사 구분이 아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국민의 세비를 받고 국회에서 일해야 될 사람이 당에 지금 커다란 문란을 일으킨 민간인 신분의 대표를 대변을 하겠다고 했다는 그 사실 자체, 네. 그 생각 자체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윤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일단 김의겸 의원이 그동안에 했던 거짓 말들, 가짜 뉴스들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었고 굳이 송 전 대표와 어떤 친분이 있는지는 저도 뭐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초선 의원이어서 사실 그렇게 가까운 친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설화를 일으켰던 김의겸 의원을 언론 창구로 선택했다. 지금 조금 전에 김종혁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셨던 혹시 이재명 측과의 어떤 배우설, 많은 논의 끝에 김의겸 의원을 내세운 건 아닌가 의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정말 뭐 배후설이 있다면 너무 서툴렀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는 그렇게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생각이 짧았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본인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당을 생각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가 그나마 민주당이 한숨 돌리는데 물꼬를 튼 건 조기 귀국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설명을 하겠다라고 했고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당적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로 직전에 당 대변인을 맡았던 분에게 내 언론의 소통 창구로 쓰겠다. 그래서 부탁을 했다라는 건 송영길 대표 생각이 일단은 짧았고요. 그런 부탁을 받았더라도 김의겸 대변인이 이러저러하게 국민들이 안 좋게 보실 수 있으니까 하지 않는 것이 맞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언론에 보도되고 이게 나쁜 여론이 형성되자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좀 생각이 많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뭐 배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어찌됐든 최종적인 결단은 김의겸 의원이 내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라고 했을 때 누가 시켰는지, 뭐 송 전 대표가 시켰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최종적인 결정은 김의겸 의원이 했을 텐데 뭔가 노리고 했지 않겠습니까? 뭘 노리고 했겠습니까? 글쎄요, 뭘 노렸는지까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제가 저분들이 이제 집단 사고에 빠졌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게 이제 알려지고 공론화됐을 때 과연 이게 어마어마한 정치적 비난에 직면하게 되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못 할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송 전 대표 입장에서 네. 어쨌든 언론에 본인의 입장을 이제 소명을 하고 그 창구로서 활용하는데 과연 김의겸 의원이 적절한 그런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못 한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납득이 안 되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지지층을 보고서 어쨌든 송영길 전 대표나 지금 김의겸 의원이나 네.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 이른바 개딸들 거기서는 엄호하고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만 보고 정치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국민 전체를 살피면서 정치를 한다면 아무리 급해도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변인직에서 물러나게 된 것도 여러 가지 구설 때문에 물러나게 된 건데 굳이 그 현직 의원한테 대변인직을 부탁하는 것도 그렇고 또 그걸 부탁한다 그래서 이게 좋은 일도 아니고 그걸 본인이 자임하고 언론 창구 역할을 하겠다고 그에 대해서 응답하는 김의겸 대변인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상식적인 정치적 이성이 작동하면 저런 식의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에 지금 확증 편향 내진 집단 사고에 빠져 있기 때문에 계속 저렇게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4일에 송영길 전 대표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검찰이 오늘이라도 부르면 달려가서 조사받겠다라고 얘기했고 그 며칠 뒤에 자진 출석하겠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과 출석 그 소환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긴 하는데 왜 이렇게 서둘러서 검찰에 자진해서까지 나가려고 할까? 그 분석 기사가 있었습니다.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 보시죠. 자, 구속을 피한 안희정처럼 하기 위한 것 아니냐? 과거 안희정 전 지사가 성폭행과 관련해서 미투 때 일이 터졌을 때 자진 출석했습니다. 검찰이 그때 받아줘서 조사를 했죠. 그런 걸 노리는 거 아니냐. 결국 자진 출두를 하게 되면서 일단 구속의 요건 중에 하나인 도주의 우려를 없애기 위한 그런 전략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빨간색 밑줄 친 부분 보시면 송 전 대표가 선제 출두를 위해서 검찰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데 도주 우려를 불식시켜서 구속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어떤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그러나 현재 이성만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강내구시 역시 지금
영장 청구했으나 구속되지 않은 상태, 그리고 윤관석 의원도 마찬가지로 불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송 전 대표가 만약에 구속되지 않는다면 말맞추기의 우려가 있어서 이런 전략을 짜더라도 그게 안 될 수 있다라는 예상도 법조계에서는 나옵니다. 장윤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 과거에 성공한 전례가 있다라고 평가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회창 전 총재 같은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출두를 했거든요. 네. 이제 검찰 수사가 무르익기 전에 가니까 허를 찔렸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했었고 실제로 피의자로까지 전환되진 않았었습니다. 참고인지위에서 이제 그쳐서 그런데 검찰이 과연 그 요구를 들어줄 것인가는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검찰로서는 한번 체면을 구겼습니다. 강내구 씨 영장이 발부되지를 못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법원도 이게 다툴 소지가 있다라는 취지로 이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검찰은 아마 밑부터 다지면서 송영길 대표는 사실상 가장 마지막 단계로 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제로 이익을 받은 최종 귀착지로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의 수순도 그럴 텐데 이걸 좀 흐트러뜨리려고 한다라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구속의 가능성과 관련해서 나봐라 내가 이렇게 먼저 가겠다고 하는데 나를 영장을 청구하겠냐라는 여러 다중 포석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전직 당 대표였다는 지위 그리고 아직까지 수사가 완전히 구체성을 띠고 있지는 못하다는 점을 종합하면 영장 청구까지 과연 검찰이 지금 그 카드를 만지작거릴 것인가 그 부분은 좀 의문으로 남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과거 안희정 전 지사 그리고 이회창 전 총재 검찰 나서는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진 출석하게 된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시죠. 나중에 얘기하죠. 국민께 한 말씀 해주시죠.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얘기하죠. 500억 외에 기자회견에서 말씀도 하셨어요. 국민들께 한 말씀 하시죠. 다음에 말할게요.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제 아내와 아이들 가족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검찰 조사에서 또 성실히 검찰 조사에 따라 조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오늘 자진 출석에 나오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검찰 수사도 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수사 대상자들을 하나씩 조사하고 최종적으로 조금 전 장유미 변호사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최종적으로 아마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송 전 대표가 추가적인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파리에 있을 때도 기자회견을 한 차례 했었고 그리고 국내로 들어오고 공항에서도 약식이지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할 말이 또 있어서 또 하겠다는 건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세 가지겠죠, 뭐. 그러니까 가능성은 뭐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잖아요. 완전 부정. 전혀 잘못한 게 없다. 이건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가든가 아니면은 전면 고백. 제가 정말 잘못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아닐 것 같잖아요. 아무리 봐도. 그러면 그 중간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간 정도 단계라는 것은 제가 돌아와서 연락하고 확인을 해봤더니 저희 캠프에서 이러이러한 일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됐다. 내가 얘기 들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도 책임을 응분의 책임이 필요하다면 책임을 지겠고 그 당사자들도 책임을 지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지 않은 걸까? 뭐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건 뭐 진짜 전적으로 추정이기 때문에 뭐라고 본인이 지금 무슨 전략을 꾸미고 있는지 아니면 또 당에서도 사실 이게 민주당 전체와 관련된 거니까 또 이재명 대표의 그 미래라든가 운명과도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들 뭐 뭔가 좀 물밑에서 상당한 얘기를 하고 있을 것이고 법률 전문가들과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끼리 다 함께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김종혁 의원께서 뭐 세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중간쯤 찾지 않겠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에 그 송 전 대표가 중간 지점을 찾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몰랐다 이 얘기를 하면은 저는 그거는 분명히 본인한테 안 좋은 국민의 여론에 매우 안 좋은 상황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검찰 출두에 대해서 본인이 뭐 선제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여론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어찌 됐던 간에 지금 이 수사의 칼자루, 수사의 주도권을 조금이나마 가지고 오려고 소위 말해서 좀 발악을 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거 먹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까의 연장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검찰 출두해서 만에 하나 그래 난 사실대로 다 고백할게 속 시원하게 이런 식의 메시지가 들어갔다면은 검찰이 받을 만하겠죠. 근데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 와서 파리에서부터 지금까지도 나는 몰랐다로 지금 네. 시종일관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지금 검찰이 받을 이유가 하등없죠. 처음 파리에서 나왔던 메시지는 송영기 전 대표 나는 몰랐다. 그리고 이정건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 일탈이다. 그래서 도의적 책임, 정치적 책임은 지겠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었고 한국 들어와서는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 이제 알아가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그리고 기자회견 진짜 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돈봉투 의혹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당연히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전 당대표의 돈봉투 의혹까지 지금 이제 리스크로 한층 더 쌓인 그런 상황인데 이 타이밍에 민주당이 또다시 비난을 자초하는 그런 일을 자행했습니다. 위장 탈당 논란이 일었던 민영배 의원을 복당시킨 겁니다. 박홍원 원내대표 이야기 그리고 국민의힘의 반응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민영배 의원이 오늘 민주당으로 복당합니다. 유례없는 집권 세력의 목리에 불가피하게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던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합니다. 아무리 뻔뻔함이 민주당의 DNA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아예 상식과 양심마저도 내팽개친 모양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왜곡한 것입니다. 민주당과 민영배 의원은 국민들에게 먼저 사죄부터 함이 마땅합니다. 자, 한국일보 만평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의 민주당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당 안팎의 상황에 구렁이 단 넘듯 복당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내용을 그림으로 한국일보가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지금 전세 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골치가 아프죠.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발언, 윤석열 대통령의 그 무릎 발언도 또 한 번 또 이제 논란이 됐던 거고 망언 논란, 뭐 돈봉투 의혹 여러 가지 당 안팎의 문제들, 현재 정치권의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와중에 구렁이 담 넘듯 민영배 의원이 위장 탈당 논란이 있었던 민영배 의원이 슬그머니 복당해버리는 그런 상황을 지금 국민들께 보여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입니다. 자,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당 내에서도 뭐 옴을 뒤집어 썼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던데요. 뭐 그런 비판이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이게 이제 검수완박법 때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민영배 의원이 당시에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탈당을 하고 무소속이 돼서 그 법을 통과시켰는데 헌재에서 있었던 얼마 전에 결정을 보면 어쨌든 절차적 위헌성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정당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복당을 시킨 건 일종의 이제 결자 해지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 임기 중에 있었던 그 검수완박법 통과, 그로 인해서 민영배 의원이 개인적 결단이라고는 하나 당의 일종의 이제 뭐 정치적인 그런 대응이지 않습니까? 박홍근 원내대표 임기가 끝나고 새 원내대표가 들었으면 또 새로운 국면이 열리는 거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여론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새 원내대표가 굉장히 정치적 부담을 크게 느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기왕 이제 임기를 마치는 김에 임기 마지막 날 이게 복당시키고 가야 된다. 이제 이런 민영배 의원의 요구도 있었을 거고 또 그 주변의 국회의원들의 그런 요구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결국에는 헌재 결정에 대해서 그 민주당은 어쨌든 이 법의 효력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헌재도 이 법의 정당성을 인정한 거고 그걸 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뭐 국회에 나가서 발언하거나 언론에 대고 발언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했는데 동일한 헌재 결정에서 이 절차적 위헌성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의견에는 민주당이 귀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 이게 또 다른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지적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송영길 전 대표의 탈당을 가지고 위장 탈당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지금 참 민영배 의원은 꼼수 탈당이라는 얘기가 많았고요. 이 복당도 보면 꼼수 복당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꼼수 탈당, 복당, 탈당 뭐 계속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최근에 알았는데 민주당 당규에 그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탈당을 했던 사람이 본인이 신청을 하면 복당 신청을 하면 공천의 10% 마이너스가 된다는 겁니다. 네. 민영배 의원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기가 신청 안 하고 지도부가 신청할 때까지 자기는 기다리겠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마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비춰졌는데 사실은 이것이 꼼수인 거죠. 민주당에서 당 지도부가 요청을 하면 그 마이너스 감점을 안 받는다고 합니다. 네네. 결국엔 자신의 복당을 통해서 내년에 공천, 어떻게 하면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계속 이어나갈까. 그것만 걱정한다는 것이 보여졌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의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헌법재판관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그래서 뭐 진보 성향이 압도적이다라고 얘기하는 헌법재판소도 이 판결을 내리면서 이거는 민주주의를 파괴한, 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차,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이게 여야의 수기 과정을 거치도록 한 이것을 우회한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것들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다시 복당을 시키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러려면 그냥 솔직하게 다 복당시키세요. 그 윤미향 의원, 그 위안부 할머니들 관련해서 자금 유용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윤미향 의원도 복당시키고, 그다음에 성추행 혐의로 또 무슨 제명 한해모네 해서 내보냈던 박완주 의원도 복당시키고, 그다음에 아파트 투기 의혹 갖고 그 나갔던 김홍걸 의원, 뭐 김홍걸 의원은 이번에 다시 들어온 것 같기도 한데 네. 차라리 그렇게 국민들한테 꼼수로 눈가림하지 마시고 그냥 다 복당시키십시오. 그러면서 그리고 아예 그런 사건 나도 앞으로 탈당시키지 마십시오. 어차피 잠시 시간 지난 다음에 다 복당시킬 걸 왜 탈당을 시키는 그런 쇼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국민들께서 정말 좀 눈 부릅뜨고 지켜보셔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상황 좀 짚어봤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 넘어가기 전에 하나 좀 정정하고 가겠습니다. 한 패널께서 송영길 전 대표의 지금의 행태를 보고 발악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다소 좀 격한 표현인 것 같아서 어쨌든 자신에게 주어진 최대한의 방어권을 활용하고 있다 정도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핫한 인물들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이 사람 순서인데요. 첫 번째 인물은 바로 김만배 씨입니다. 390억 원 대장동 개발 수익 은닉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이 김만배 씨의 보석 여부와 관련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고민도 다소 좀 긍정적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립니다. 정혜 변호사님, 네. 진짜입니까? 이거는 법원 입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형사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받기 때문에요. 무한정 구속 기소가 됐다라고 잡아둘 수가 없습니다. 원칙은 2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서 이 죄의 유무를 판별을 해줘야 되는데 실무상 그게 상당히 어렵죠. 또 특히나 이렇게 기록 양이 많은 사건은 2개월 안에 끝낼 수가 없습니다. 2번 갱신을 해서 최대로 하더라도 6개월 안에는 재판을 끝내야 되거든요. 만약 그 기간 안에 못 끝냈다? 그냥 풀어줘야 됩니다. 법원 입장에선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이 사람이 과연 출석은 잘할까? 구속 기소까지 됐던 사람인데 도주 우려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거의 직전에 보석으로 풀어줍니다. 변호인에게 보석을 또 요청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보석을 할 때는 단서를 달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어디는 이동하지 말아라. 네. 관련자들 접촉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동할 때는 법원에 신고를 하라. 아니면 위치 추적 장치까지도 부착을 하거든요. 정진상 전 실장 같은 케이스가 그러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단서를 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기술적인 그런 보석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재판부가 정진상 전 실장의 보석 사례를 비교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바로 가수 임창정 씨인데요. 지난 며칠간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수년째 승승장구하던 종목 8개 정도가 갑자기 특별한 이유 없이 바닥을 친 겁니다. 그 종목에 투자했던 사람들 그냥 돈을 다 잃고 말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크게 피해를 본 사람들을 보면 수십억, 수백억, 전체 피해액을 보면은 8천억까지 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여기에 연루돼 있다. 임창정
씨가 연루돼 있다 이런 얘기들도 들리긴 하던데요. 사실 주가 조작 이 흐름이 너무 좀 뚜렷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임창정 씨가 이 일당들과 가담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지니까 본인이 명시적으로 좀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요지는 나도 피해자라는 나도 건데요. 돈을 잃었다. 예, 그렇다고 논란이 아주 잦아들고 있지는 않는데 임창정 씨의 해명 내용은 일단 그렇습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던 그 연예 기획사가 있는데 이걸 매각하는 과정 중에 나온 돈 중 일부인 30억 원을 나와 내 부인의 명의로 각각 반씩 나눠서 이 주식 투자를 했다. 그런데 조금 이례적인 건 본인이 완전 위임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 투자 일당들에게. 그래서 신분증까지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이 매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일당들한테 완전히 맡겨뒀다는 건데 실제로 이 30억이 그 직후에 한 달 만에 58억, 거의 2배로까지 뜹니다. 그럼 이게 이상하다는 낌새를 챌 수도 있었을 텐데 본인은 어쨌든 이상하다는 감지는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이 돈을 거의 다 잃은 것 같습니다. 주식에 곤두박질 쳤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피해자다. 나도 이 일당들에게 당한 사람이다라는 주장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임창정 씨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어떻게 얘기하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절대로 망할 수가 없는 이 회사를 찾아서 그러니까 가치 투자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 그게 어떻게 주가 조작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30억을 샀죠, 주식을. 네. 저는 30억을 샀잖아요. 네. 근데 84억이 사진 거예요. 저는 몰랐죠? 그래서 못 보게 하더라고요. 그 상세 내역을. 증권회사에서 아마 제 개인적으로, 집사람 개인적으로 다 차압이 들어올 거예요. 이제 붙이고 이제 뭐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거 갚을 때까지. 몰랐다라고 주장하는데 모를 수 있나요? 그게 진짜입니까? 어떻습니까? 뭐 임창정 씨 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네. 주가 조작의 아주 흔한 패턴은 사실상 내부 거래를 이용했달지 아니면 서로 모종의 관계를 맞고 싸게 던지고 비싸게 받는달지 이런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위임 위탁해서 주식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합법적이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응당 법적 처분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주가 조작 일당들에게 정말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는지 몰랐는지 여부는 사실 수사로 밝혀져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짜 피해자일 수도 있는데 이 기사를 보고 이 내용을 접한 네티즌들, 일반 국민들의 반응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임창정 씨에게 다소 부정적이고 냉소적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어떤 그 신분증을 맡긴다는 건 상당히 많은 위임의 의사를 가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뭔가 알고 있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손해를 봤다는 건 사실 결론적인 겁니다. 이 어떤 내부 과정에 개입했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볼 수는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봤다. 내 돈을 최종적으로는 84억 원을 다 잃게 됐다라는 이 주장 내용 자체가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는 건 아니라는 걸 네티즌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의혹의 시선이 걷어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연예계에 더 피해자들이 있습니까, 장윤 변호사님? 있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워낙에 연예 활동을 오래 하기도 했고 네. 임창정 씨가 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주식으로 평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익이 실제로 많이 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한 가수 A 씨 지금 실명이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임창정 씨를 믿고 본인도 주식 투자를 했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돈을 맡긴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기도 한데 큰 소실을 발생시켰는데 임창정 씨가 너무 자신만만해 하니까 나는 그것을 신뢰했다. 결과적으로 내가 정말 사기를 당한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매매하고 이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주식 네.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임창정 씨랑 뭐 통화도 당연하지만 했다라고 밝혀지고 있어서 그렇다면 임창정 씨가 정말 본인이 좋다라고 생각해서 주변 지인들에게 권유한 수준인 건지 거기에 더 나아갔는지 여부는 가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수사로 밝혀져야 될 내용인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자, 수사 상황 좀 지켜보겠습니다. 주가 조작 사건 관련된 10명 정도를 출국 금지시키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물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회장입니다. 122명 최대 규모의 경제 사절단을 데리고 지금 미국으로 떠난 윤석열 대통령인데요. 여기에서 이재용 회장의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테라파워 빌 게이츠가 만든 GM에서 해외 사업 총괄 부장입니다.
여기가 구글에서 안드로이드는 여기 다보스에서 폴커. 다시 뵙게 됐습니다. 여기는 램 리서치라고 여기 반도체 설계하는 한국의 연구소도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이번 국빈 방문 중에 지금 8조 원에 가까운 투자 유치를 받았다, 성공했다라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는데 그 중심에 이재용 회장의 글로벌한 인맥도 도움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군요. 네, 아까 뭐 화면만 보면은 그 최태형 회장, 뭐 구광모 회장 이런 분들은 한 명씩 소개를 해줬고 여기 3명 소개해줬고요. 이재용 회장은 3명 소개해주고 그리고 관계도 보면은 뭐 최태형 회장은 좀 틀리긴 합니다. 왜냐하면 테라파워에 이제 SK가 투자를 했으니까. 네. 구광모 같은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GM이 아무래도 그 LG 그 전기 배터리 있잖아요. 네. 그거 이제 납품받는 곳인데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이 납품을 받는 곳 오히려 퀄컴이라든지 물론 뭐 상당한 돈을 내긴 하지만. 뭐 반도체 관련해서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저렇게 좀 더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소개를 하는 걸 보니까 글쎄 그동안 뭐 저 대통령하고의 저 대면도 많았었고 네.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친근해 보이는 걸 보면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국 세이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영상은 지금 대통령실에서 제공받은 영상인데요. 저희가 좀 편집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영상 속에는 구광모 회장과 최태원 회장은 한 사람만 소개를 해줬고 이재용 회장은 3사람을 소개해줬지만 실제 저 자리에서 구광모 회장 혹은 최태원 회장이 더 많은 사람을 소개해줬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단정 짓기에는 다소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재용 회장이 이렇게 경제 사절단으로 간 게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1월에 스위스에 있었던 다보스 포럼에서도 경제 사절단으로 참석했었는데 당시에는 기자들에게 농담도 던지기도 했고 그래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목소리였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아부다비에서 오랜만에 봤는데 다 캐논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이 동영상이 안 돼서 다 캐논만 쓴다. 맞습니다. 내가 직업병이 있어서 날 사실 다 찍는데 카메라가 오니까 다 캐논 아니면 소니. 자, 삼성의 카메라 사업은 접었지만 어쨌든 본인이 좀 미련이 남아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 삼성 자부심이 느껴지는 거죠. 이 카메라 사업을 접긴 했지만 우리도 한때 카메라 사업을 했는데 그리고 인터넷상에서는 뭐 본인 휴대전화, 삼성 휴대전화를 쓰지 않는 기자에게 뭐 선물을 했다 이런 에피소드들도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본인 기업의 어떤 그 상품, 제품을 홍보하는 그 일환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가겠습니다. 자, 미국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관련 소식을 지금부터 전해드릴 텐데 어제 양국 대통령이 정상회담 갖고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자, 국빈 방문 이후 두 정상들의 첫 대면과 정상회담까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This entrance is the north entrance to the White House. They're famous African Americans.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What a beautiful day to invite great friends back to the White House. 한미 동맹은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가치 동맹입니다. Our mutual defense treaty is ironclad, and that includes our commitment to extended deterrence, and that includes the nuclear threat, and nuclear deterrence. 이러한 의지를 워싱턴 선언에 담았습니다. 철통 같은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미 동맹의 청사진을 바이든 대통령님 그리고 양국 국민들과 함께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양국 정상 80분간 진행된 정상회담 이후에 워싱턴 선언 채택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목소리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새로운 확장 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핵 협의 그룹을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자, 이걸 두고 워싱턴 선언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이게 잘한 거냐 아니면 좀 미흡한 거냐 지적들이 있는데 일단 조선일보 보시죠. 한미 핵 협의 그룹 창설했다. 이건 새로 만든 건 맞습니다.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는데 핵 족쇄는 강화됐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들의 지적들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나토급이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고 그런 보도도 있긴 합니다만 그것과 좀 다르다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한미 간에 어떤 문서나 약속이 나와도 미국이 워싱턴과 뉴욕이 핵 공격을 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서울을 보호해 줄 것이냐는 물음에 대한 답은 이번 이 핵 협의 그룹을 창설하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미흡하다라는 지적도 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에 북핵 문제가 심각해지면 우리도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번에 미국이 이를 막기 위해서 NPT 핵 확산 금지 조약 회원국 의무를 강조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핵을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다. 이런 지적들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 자산의 한반도 주변 영구 배치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결국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핵 협의 그룹 창설을 그리고 한국 핵무기와 그리고 전술핵 재배치 포기와 바꾼 모양새다. 이런 지적들이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우리도 핵을 좀 보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걸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런 선언이 아니었냐라는 지적들, 아쉽다라는 지적들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보수 진영에서 비판하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보수 그룹에서는 우리가 지금 핵을 보유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자유를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게 안 되면 적어도 핵 재처리 시설을 허용받아야 된다. 뭐 이런 주장까지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비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게 한미 외교 관계라든가 핵 관계, 핵 문제, 특히 민감한 핵 문제에 있어서 이건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래 핵 개발을 해, 허용해 줄게, 재처리 시설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앞으로 상황 진전해 가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하나 풀어나갈 텐데 첫 단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끝이 아니니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렇죠. 이게 뭐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작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저는 민주당의 비판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렇게까지 한반도에서 핵 공포에 떨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당사자가 누굽니까? 민주당 아닙니까? 북한이, 김정은이 핵에 대한 포기 의지가 확실하다고 얘기하신 건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비판하시는 건 참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전을 폐지하겠다고 해서 결국은 한전에 천문학적 적자를 만들어 놓고서 이제 또 비판을 하고, 그다음에 임대차법으로 전세 사기의 토양을 만들어 놓고 또 왜 이걸 해결하지 못하냐고 현 정부를 비판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외교 안보와 관련해서는 초당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꾸만 뭐 양이원영이나 뭐 장경태 의원처럼 그렇게 꼬투리만 잡으려는 그런 태도에서 벗어나서 좀 대승적인 입장을 보여주시고, 이 사태를 가지고 온 것은 결국은 북한에 대한 그 민주당 그 정부의 어떤 환상적인 이상주의적인 그런 정책 때문이었다는 것도 반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원석 의원님 어떻습니까? 글쎄요, 애초부터 독자 핵무장이나 또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공유 이 자체가 사실은 좀 불가능한 기대 사항입니다. 동맹국인 미국이 반대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국제사회에서도 그걸 용인할 리가 만무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내 여론에도 그런 기대가 있긴 한데 그 자체가 굉장히 무리한 거였고, 때문에 그런 기대에 비추어 봤을 때 이번에 그 한미 핵협의그룹 창설이나 워싱턴 선언이 부족하다라는 비판은 제가 보기엔 좀 초점이 어긋난 것 같고요.
다만 그래서 워싱턴 선언 이후에 달라지는 게 뭐냐? 달라지는 건 특별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 자산이 조금은 더 자주 한반도에 전개된다는 것, 그리고 핵 협의 그룹을 통해서 기존의 정보 공유나 또 협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밀도 있게 진행된다는 것 이외에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고, 보통 핵 보유국들 사이에는 상호 확증 파괴라는 전략 개념이 있습니다. 때문에 서로 간에 어쨌든 핵을 못 사용을 하는 거죠. 한쪽이 사용하면 한쪽도 동시에 망하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아직 핵 보유국이라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거의 핵 무력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확장 억지 개념이 그런 상호 확증 파괴 개념으로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간 거 아니냐. 기존에 있던 확장 억제나 핵 우산을 정상 간의 합의를 통해서 명문화시키고, 만약 북이 핵을 사용한다면 그에 대해서 미국의 핵으로 보복을 하겠다라는 개념을 뚜렷하게 어쨌든 선언으로 명시한 거는 뭐 과거에 비해서 좀 진전된 거라고 봅니다. 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 요번에 그 워싱턴 선언이 윤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최선의 저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핵 협의 그룹 창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도 상설기구가 됩니다. 상설기구가 돼서 언제나 논의 가능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안들이 이제 거기에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저 신문을 보면 전략자산의 한반도 주변 연구 배치도 하지 않는다. 이것을 실망 포인트로 말했는데 이건 미국의 전략입니다. 미국이 얼마 전부터는 이런 전략자산을 순환 배치하던 걸 안 해요. 왜? 자신들의 전략자산이 어디 있는지를 노출하기 싫어서. 또 이번에 나왔던 예를 들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 미사일. 그거는 멀리 있을수록 좋습니다. 정확도도 높고요. 훨씬 더 그게 더 확실하게 그 적한테 딜리버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해가 좀 더 우리 유권자들이나 국민들한테 좀 더 이해를 시켜야 되는 그런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장윤 변호사님, 분위기 살짝 바꿔서 지금 네. 영상 나가고 있지만 만찬이 조금 전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찬에 유명인들 많이 참석했더군요. 예, 특히 눈길을 끄는 인물은 할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인데요. 안젤리나 졸리 한국 인연 굉장히 깊습니다. 지금 아들과 함께 이 만찬장에 들어갔는데요. 아들이 현재 연세대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안젤리나 졸리가 한국에 와서 뭐 학교 투어를 하기도 했고 실제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인연 그리고 뭐 난민 문제에 워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인사로 초청이 됐고 또 우리나라 인물 중에 박찬호 선수, 이 최초의 메이저 리거였고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수도 부인과 함께 이 만찬장에 참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만찬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시토마토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